네, 블루캠프 오늘은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은데 그 이래경 이사장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를 했는데 뭐 다 끝난 이야기니까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안타깝죠. 뭐 저희 혁신 기구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쇄신을 통해서 결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새 혁신기구 띄워서 혁신 추진하자는 거 솔직히 뭐 동력 반감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렸으면. 현실적으로 그런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요. 생각의 차이를 좁혀서 극복해내야죠. 또 그게 우리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민주당에 계신 분이 여러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위원장 일단 그 인물난부터 겪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네, 일이 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진행 상황 보고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죠. 네. 지금 한국노총이 어제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각하죠. 이게 노사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것은 그 현상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발단이 곤봉진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처 더 근본적으로는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이런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굳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노동 정책이 아니라 샌드백 정책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 노동계가 샌드백입니까? 예,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하거나 또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눈 돌릴 때가 필요하거나. 네.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샌드백으로 노동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이고 이런 평가할 게 없어요. 저는 뭐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 필요하죠.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이라는 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휘두르는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로운 것 같아요. 자기 편과 자기에 대한 칼은 굉장히 무뎌요. 종이 하나 못 쓸 정도인데 네. 하청 노동자들 잡는 데는 정말 날카로운 칼로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죠. 지금 노동정책이 없다고 하길래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환경노동위원이시니까 혹시 좀 그 동향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데 그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있잖아요. 69시간.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 전혀 들으셨어요? 지금 뭐 진행되는 건 없고요. 다만 지난번 노동부 장관이 국회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천 명인가 샘플 뭐 설문조사한다고. 예. 3천 명의 샘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최종 현재 상황입니다. 아 그럼 저도 보도로 봤는데 그 뒤에는 뭐 보고가 일체 없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국회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설문조사 그렇게 오래 한대요?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아 과학적 조사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차분히 오래 하는 과학이 거. 곤봉입니까? 그 국민의힘의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틀에서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자 그럼요. 또 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좀 보셔야 될 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일노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첫 번째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국민의힘 법안에서는 그 사용자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 이거를 예. 동일 노동인지 아닌지를 예. 예를 들어서 임금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이 낮은 예컨대 파견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걸 맞춘다라고 했을 때 기준을 어느 쪽에 둘 거냐. 만약에 낮은 쪽에 둔다면 임금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과 파견직에서 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다. 그러면 산술 평균으로 75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많이 받냐로 가버린다. 그렇죠. 네. 7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사용자가 정한다라고 하면 한 6, 70만 원만 좀 되면 안 될까라는 거죠. 네. 그럼 임금은 하향 떨어지는 거잖아요. 혹시 너무 이 법안 발의 추진 되게 선한데도 우리 의원님 너무 악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악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노노 갈등이 또 야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임금이 6, 70만 원으로 떨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좋아요, 그거? 반대로 50만 원 받는 사람은 임금이 6, 70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저는 도입 취지 자체는 저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게 이중구조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성급하게 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바느질 못 하잖아요. 네. 취지와 명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 정부의 노동 정책, 특히 임금 정책을 보면 연공 서열을 그러니까 깨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연공 서열을 깨서 그럼 성과급 위주로 간다면 결국은 노동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데. 평가의 잣대를 뭘로 할 것이냐가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연공서열형을 혁파하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네. 문제는 경사노위가 저 난리가 있으니 네. 이게 참 저는 우선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문수 위원장. 예. 그럼 뭐 그 국민의힘에서 한때 이 얘기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약간 설왕설래가 있긴 했던데. 맞습니다. 태극기 부대 소위 돌격대장 같으신 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사노위라는 건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골 깊은 간격을 조율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그 내공도 있고 품도 넓어야 되는데 태극기 부대 돌격대장이 나서서 이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윤석열 대통령 노동관이 어떤 거야? 아까 샌드백? 네,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대화의 타협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자라는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두들겨 패는 샌드백으로 생각을 하니까 노사법치를 강조하잖아요. 노사법치. 당연히 노사법치 필요하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은 양쪽이 다 잘 들어야 돼요. 노사 모두. 불공정하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휘두르는 칼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에게 500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덴소라는 기업 먹튀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는데 공권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지금 쟁점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잖아요. 네네. 거기다 이제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띄우기도 했는데 네. 이 일련의 흐름 뭘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부정한 게 있다 바로 잡아야죠. 특히 그럼요. 국민 세금은 1원 한 번 더 들어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런 국정운영 방식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선 내로남부식 국정운영인데요. 만약에 정말 피 같은 세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면 스스로 당당해야죠.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특활비부터 공개하고 자기 거부터 까야죠.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부터 까는 겁니다. 왜 자기 돈은 마음대로 쓰고 남의 그 시민단체들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집니까? 근데 이거저것 전화서 문정부 탓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 탓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모든 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싸우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랑 싸우지 말고 미래랑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보조금 뭐 당연히 저는 볼 수 있는데 너무 사업이 잘아요. 잘다. 예, 이거는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인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게 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어떤 역전? 부처에서는 열중시효합니다. 예. 부처가 해야 될 일을 대통령실이 나서는 거면 결국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중요한 국가 아젠다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챙기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장이 해야 될 일을 사장이 매번 하면 그 회사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뭐 여쭤볼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네네. 이 보도가 많이 나왔고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의 어떤? 일단 전 대국민 선전포고인가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청와대 수석을 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생각을 한다? 야, 이게 정말 상식을 파괴해도 한참 파괴한 거죠.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건 공정성, 중립성 이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방통이라는 이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청와대 수석을 하신 분을 하려고 한다? 상식 바뀌죠. 그 전에 박시중 그분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석은 아니었고 그럼 뭐 특보인가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 수석까지 간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최시중 씨도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예. 이명박 정부 때.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방통위원들도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 지내고 당적 갖고 있는 사람들이세요. 방통위원들은 여당 추천목, 야당 추천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예. 토론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방통위원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방통위원은 그래도 되는데 예. 당적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위원장은 안 된다. 그거는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 있고 여당이 추천하는 몫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다른 거거든요. 여야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박시중이라고 했어요. 최시중 위원장. 최시중 위원장. 네, 예. 저 심각한 게 좀 가끔 날 혼나와가지고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이러죠? 아무튼 최시중 네, 예.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학폭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들. 예, 아들 학폭 의혹. 과장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는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합의를 봤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당시에 서울시 의회에 계셨던 분들 만나서 조사도 해보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순신 씨 학대 학폭보다 더한 학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최근 유명했던 드라마 드 글로리 시사판 현실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과방위에서 인사청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방통위원장이니까. 예. 만약에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2차 가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 대통령이 2차 가해야 하는 거다? 대통령한테 임명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학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순신 씨 사태 이후에 검증을 강화하겠다. 학폭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거든요.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 임명한다면. 알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에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요즘 시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어떤 점에서요? 막 소금 값이 뛰고 있고 소금 사재기 한다 그러고요. 주부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에서 심상치 않고 정말 방류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엄중함을 국정 운영을 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지금 민심이 좀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이 심각성을 모른다고 보세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저희 구로을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받아봤거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반응이 달라요. 오염수 방류 반대? 예, 오염수 반대 서명을 봤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냥 뭐 와서 그냥 막 스스로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시고요. 예,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달라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정부 관계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과거 정부 탓 좀 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헷갈려 죽겠어요. 왜?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3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검증하자, 그리고 한미 당국 간에 소통하자, 그리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3가지 조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을 땐 여기서 끊고요. 우리 의원님과는 또 이제 그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제는 말한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맞습니다. 좀 이어가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잠깐만 앉아 계시고. 네.